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어제 충북 지역에 쏟아진 물폭탄으로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낳았죠. 이 매년 여름이면 반복되는 이 비 피해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장마전선이 물러감에 따라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만큼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민간 차원의 만반의 준비가 절실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언제나처럼 여러분 월요일마다 여러분 찾아뵙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월요일 이종근입니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마로 꿉꿉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뽀송뽀송한 새아침 되십시오. 서양호입니다. 아, 진짜 요새 좀 촉촉해요. 네, 아우 진짜. 자,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하셔야죠. 이종훈 실장님. 네. 며칠 전이죠.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스스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만 하면 이제 임시로 이 일을 맡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곧 뭐 그만둘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논란이 이제 조금 잦아드는구나 했더니, 암만 해도 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이 논란을 즐기나 봐요. 김경수 의원 스스로 나서서 탁현민은 내가 강하게 일해달라고 부탁했다라면서 판단은 국민 몫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정의당하고요 여성 진보단체도 반대를 하는데 정의당이랑 여성 진보단체는 국민이 아닌가 봐요. 그죠? 소장님? 탁현민이 대통령 비서실장인 줄 알겠어요. 장관인 줄 알겠어요. 사람들이 보면 너무 탁현민 하시는데 죽겠습니다. 이거 참. 우리 서 소장님은 물 뽑으셨어요. 네. 뭐 저쪽에서 보수 진영에서 그 여당을 공격했으니까 저는 또 그 야당 대표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뱁새가 제잘거려도 황새는 제 갈 길 간다. 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이번 주 1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초청 5당 대표 오찬회동에 대해서 불참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이 말을 했는데요. 그 이어서 저들이,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청와대겠죠. 본부중대 1, 2, 3중대를 여기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데리고 정치쇼를 벌려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그러시면서 2011년도에 한미 FTA 통과시켰을 때 민주당에서 본인에게 대해서 매국노로까지 비난했는데 첫 대면에서 얼굴을 붉힐 수 없지 않냐. 그래서 FTA 때문에 안 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 FTA 때문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미국에 의해서 FTA 협상이 지금 뭐 FTA 협상 개정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제조업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유리하지만 실제로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미국의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맞설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FTA는 처음에 첫 단추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꿰고 그때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아마도 서로가 할 얘기가 많을 듯한데, 그럴 때일수록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과 여야당 대표들이 모여서 함께 전국에 대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는, 그래야지 국민들이 좀 그 야당 대표에 대해서 신뢰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다행히 각 당 원내대표회담을 역제안한 걸로 봐서 대화의 문을 아주 닫으려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뭐 결과를 좀 지켜보면 좋은 그 오찬회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할 부분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지난 금요일이었었죠. 청와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생중계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의 자료를 캐비넷에서 발견했다. 300건에 이른다. 그중에서 일부 문건을 공개를 했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국정농단 진실을 밝히기에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또 반대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이런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두 분 얘기 들어보죠. 이종구 실장님. 아니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소장님 저 청와대 근무하셨었잖아요. 오늘은 계속 물어보시네. 아니 근데 근무하셨었잖아요. 9년 전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청와대가 그렇게 넓습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아니 지금 현 정부가요 보니까 이 전체 수석 중에 민정수석을 제일 먼저 발표했더라고요. 조국 수석을. 그러면 조국 수석이 제일 먼저 할 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전 정부가 뭘 남겼는지. 왜냐하면 전 정부의 적폐를 지금 청산해야 되잖아요. 민정수석은. 그러면 그것부터 뒤졌어야 됐는데 2개월 동안 제대로 그걸 파악을 못 하시고 버젓이 그냥 나무 캐비닛에 나왔고 지금에서 뭐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청와대에 더 남아있는 거를 조사를 하겠다 그러는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런 찾아낸 어떤 시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의아심이 가는 어떤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단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실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들은 그렇게 큰 내용들은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수석비서관 회의에 자료도 있다니까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하는 거는 안종범 수석 수첩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종범실록. 예, 종범실록에도 사초에 기록이 돼 있는 내용이고 다만 저는 여기서 이제 밝혀질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시호가 증언했던 부분. 장시호가 맨날 이모가 민정수석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돌려줬다. 그런데 그거를 사진까지 찍었거든요. 사진 찍어서 사진 파일로 특검에 넘겼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예를 들어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과 관련한 일이나 혹은 롯데와 관련한 자료라든지 실제로 장시호가 봤을 때 최순실이 민정수석실 자료라고 봤던 것이 같은 유형의 것이 만약 있다 한다면 사진 파일로 그것도 확인이 된다 한다면 확실하게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과 커넥션이 있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아니냐. 그 점은 하나 좀 궁금해요. 예. 서영 소장님. 이종문 실장님 말씀하니까 마치 청와대에서 캐비넷 여기저기 있는 걸 다 모아놨다가 쟁여놨다가 시기를 타산해서 딱 적정한 시기에 터트린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더 설득력 있는지 아니면 제 얘기가 설득력이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단 청와대에서 나온 300여 번의 문건 말고도 감사원에서 면세점 특혜 선정에 대한 문제, 정유라가 삼성과 자신의 엄마와의 말과 관련해서 뇌물을 유죄를 입증할 만한 진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의례적인 법원 출석을 통해서 삼성 경영 승계에 대해서 진술한 것들, 청와대에서 국정농단 개입 의혹 관련된 문건이 공개된 것들, 그리고 비가 새고 날 추우면 못 나르는 수리온 헬기에서 진동하는 방사능 비리 냄새들, 아니 비 새고 날 추우면 못 날면 날 좋은 가을날 잠깐 나르면 이게 고추잠자리지 이게 수리온 헬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잘 짜여진 기획에 의해서 쫙쫙 터져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박근혜 정권 시절에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감추고 치우고 누르고 없애려고 했던 국정농단과 방산비리 등 부정부패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인지 제가 볼 때 문건도 박근혜 정권 적폐 중에서 빙산의 일각일 뿐 앞으로 어디서 어떤 곳에서 또 무슨 일이 터져 나올지 모를 것 같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마 청와대 문건 300개가 말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300개, 아까 이종근 실장님께서는 그 중에서 장시호가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일치되는 게 뭔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단 알려진 문건 중에서 그래도 좀 더 눈에 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공세로 이용할 만한 어떤 부분들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김영한 민정수석 자필 메모에서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좀 더 해라, 챙겨봐라, 이런 어떤 뉘앙스의 어떤 글이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무슨 지금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의 문제거든요. 전혀 별개의 문제고 이것이 어떤 혐의가 있거나 여죄 여부를 따져야 되는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박성현 대변인이 굳이 이런 어떤 그 부분을 공개를 했고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그 대변인이 이 운영위를 열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는 부분들 일정 부분들은 좀 그래서 이번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과는 별개로 정치 쟁점화하려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네. 저는 어느 한 가지 꼭 짚기보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법과 절차와 예산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마치 반칙과 특권을 위한 국정농단의 워룸 꼭 그 전시작전 상황실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총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삼성 경영 승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의혹이 되는 문건들이 나오고 문화예술계 건전화에 대한 그 자료들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한 판세 분석과 전망들 김영환 전 민정수석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간첩사건 무죄 판결이라든가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 국정교과서 추진 관련 등등 청와대가 상시적으로 그 민심을 파악해서 상황 점검을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 위에 다수가 과거의 정경유착이라든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로 돌아갈 정도로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특정한 사람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들에 너무나 많은 국력을 낭비하고 있었던 게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징후들이 이런 문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 저기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정우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거죠. 지금 이런 만약에 삼성그룹 승계 국면 뭐 이렇게 해서 도와줘라라는 글귀가 있는 이 문장이 있다고 치면 그럼 이걸 누가 했느냐가 나와야만 이게 증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누구누구 민정비서관이 이걸 작성을 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재판에 나와서 이건 내가 작성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할 때만이 그 문구가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 여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증거가 되는데 문제는 뭐 좀 이렇게 범위가 좁혀지긴 해요. 당시에 이제 민정비서관 3사람 정도로 이제 좁혀지고 비서관만 따지면 그래서 이제 뭐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말들을 그냥 적었다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들 또는 뭐 그냥 참고 자료 아까 그 판세 분석 같은 것들도 그냥 뭐 당시에 민정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세나 혹은 민심 동향에 대한 어떤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뭐 이렇게 증거가 되느냐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예, 서영한 소장. 네, 뭐 작성자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작성 경위와 목적이 무엇인지가 밝혀져야지 이것이 재판의 증거로 효력이 있죠. 저는 뭐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청와대 직원이 그 경호실 빼고 행정직 직원이 한 500여 명 되는데 그중에 정무라인은 한 50여 명밖에 안 되거든요. 뛰어봐야 벼룩이고 움직여봐야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이기 때문에 필적 감정 같은 거 한다. 필적 감정이 아니라 그 문서를 작성한 부서는 금방 파악이 되거든요. 그 작성자의 실무자가 행정관, 비서관, 수석 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작성자는 찾아낼 수 있겠는데 그 작성자의 작성 취지가 상급자 즉 대통령으로부터의 지시 여부인지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을지가 이제 여부가 그것이 문제인 거지 작성자는 쉽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말고 일부에서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됐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이 증거 자료는 증거로서 효과가 없다 그래서 독수독과 이론을 얘기하는데 대통령 기록물법 취지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만들 때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 관리 보존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기 위해서 지정물의 취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기록물 자체를 공개하는 건 위법이 아닙니다. 특히 그 절차를 좀 규정한 것뿐이죠. 대통령 기록관을 통해서 공개하라고 하는 것인데 검찰에다 그것을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는 것이 공개를 볼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다툼의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안보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정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0년에 30년간 공개가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던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는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기록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본은 검찰에 보내고 나머지는 원본은 기록관으로 보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에도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찰에서 의지만 가지면 증거 자료 채택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좀 다른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수요일이죠.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5당 대표들하고 오찬 회동을 제안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만 불참 의사를 표했다는 얘기 아까 서영호 소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홍준표 대표가 진짜 빠진 상황에서의 대표회담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구 실장님.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것이 이 지금 그러니까 외교 성과와 관련해서 또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설명하는 어떤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금 뭐 전국 국면이다 한다면 사실 홍준표 대표를 더 비난하고 무조건 어찌됐든 오찬을 회동을 해라라는 어떤 여론이 들 텐데 일단 추경도 사실은 뭐 고비는 좀 넘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80억 원 그 공무원 그 예산 갖고 지금 아직 다투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불참한다고 해서 이 자리가 만약에 퇴색이 된다거나 혹은 자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홍준표 대표도 사실 그걸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그 얼굴 붉히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이야기에서 한미 FTA 때문에 얼굴 붉히지 않겠다의 방점은 저는 얼굴 붉히지 않겠다 쪽으로 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각을 세우지 않겠다. 사실은 가게 되면 지지자들 때문에 각을 세우게 될 가능성이 커요. 성과도 없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내 코가 석자다. 현재 이 자유한국당의 강령 문제, 뭐 혁신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된다면 그 다음에 좀 격을 갖춰서 대통령과 이렇게 만나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싶은 거죠. 네, 저는 뭐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그 홍준표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각 당 대표 방문을 했는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한테만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야당 대표들한테 방문을 했는데 여야 1대1 구도 양당 체제를 부각시켜서 자유한국당의 존재감을 드높이려고 하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인데 다른 야당과 그리고 여당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어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홍준표 대표의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을 좀 조치를 하면 의자를 좀 더 큰 의자를 갖다 준다든가 아니면 농담이고 하여튼 그런 예우를 한다면 저는 홍준표 대표는 충분히 참석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참석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정치권이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이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사인이 중요한데 그 자리에서 제1야당의 홍준표 대표가 빠져버린다면 마치 이게 이빨이 하나 빠진 것처럼 상당히 어색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제1야당 대표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두 분이 제가 보기에는 서로 주고받을 거 주고받으면서 체면을 세워주면서 꼭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청와대 오찬 회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것만 얘기가 나오진 않겠죠. 그죠? 현안이 추경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청문회 인사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하다못해 어제 있었던 최저임금, 최저시급 이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사실 최저시급 문제도 그렇고 추경 아까 저는 다 된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이날 19일 날 오찬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잡고 결정을 할 가능성도 크고요. 청문회 인사 문제는 좀 물 건너 간 거, 그러니까 좀 뒤늦은 어떤 그런 이슈일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대한 어떤 전국 구상,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이 모든 이슈들, 국내 이슈들보다는 어느 정도 자신의 이제 외교 성과와 함께 한반도 이슈에 대한 좀 정리를 하실 가능성이 크고 또 야당 대표들은 지금까지 좀 너무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다. 예를 들어서 원전 문제라든지 혹은 최저시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차적 어떤 정당성이 없이 너무 가이드라인 세워놓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를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이것이 이렇게 불협화음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서로 격을 맞추는 자리. 역대 대통령이 외국 순방 나가서 돌아와서 당대표들을 불러서 하는 오찬에서 얼굴 붉힌 적은 없거든요. 예. 무난하게 끝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원래는 18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일자리 추경하고 정보조직법이 통과되고 19일 날 뒤풀이 자리로 이렇게 오찬이 배치가 됐는데 실제로 이게 뒤풀이 자리가 아니라 향후 하반기 전국 운영을 둘러싼 전쟁의 서막, 또 다른 전쟁을 예고한 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8, 9월 국회 휴지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동안 외치와 청와대 조각 때문에 미뤄뒀던 개혁들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텐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수리온 헬기를 비롯한 방산비를 척결한 국방개혁이라든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연내 법제하겠다고 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정경유착을 근절하게 한 재벌개혁, 원전 문제라든가 언론개혁 문제, 산적한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개혁의 속도를 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때 8, 9월 국회 휴직이 정치 하한기에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혁 드라이브가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는가에 따라서 10월에 정기국회가 개회됐을 때 야당의 거센 정치 공세를 뚫을 수 있는 동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2달 동안을 둘러싸고 있는 치열한 여론 선점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와 이것을 비판하고 우려하는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들의 피말리는 접전이 시작되는 서막이 바로 저는 오찬 회동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19일 날 내일 모레니까 수요일이니까 한번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역서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한테는 특별히 기억되는 대회이기도 하고 인연도 많은 대회인데 US 여자 오픈 말이에요. 예. 박성현 선수가 우승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박성현 선수가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죠. 이 US 여자 오픈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열린 마지막 4라운드에서 이 5언더파를 쳐서 이 합계 11언더파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3라운드에서 이 박성현 선수가 이 중국의 펑샨샨 선수의 세타 뒤진 4위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4라운드에서 이 펑샨샨 선수 여고생 이 최혜진 선수하고 치열하게 선두 다툼을 벌였는데요. 이 12번을 버디로 최혜진 선수하고 공동 선두를 이뤘고요. 15번 홀에서 다시 버디를 잡아서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이 박성현 선수 오늘 LPGA 투어 첫 우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으로 장식했는데 우승 상금 90만 달러입니다. 10억 2천만 원을 받게 됐고요. 최혜진 선수가 2위, 유소연, 허미정 선수가 공동 3위에 오르면서 우리나라 선수 무려 8명이 톱10에 진입했습니다. 이 대회가 열린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은 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 사흘 연속 대회장을 찾아왔고요. 오늘 박성현 선수의 우승을 지켜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KLPGA 투어 카이도 여자 오픈에서는 박신영 선수가 무려 111번째 도전 끝에 우승을 차오르는데, 야, 예. 111번. 엄청나네요. 예. 엄청나죠. 이 사전 5기가 아니라 110전 111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지난 2013년에 데뷔를 했는데 이 박신영 선수가 5년 만에 KLPGA 투어에서 우승컵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카이도 여자 오픈 마지막 4라운드에서 이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잡아내서 합계 11언더파로 정상위에 올랐고요. 5년 동안 받은 총 상금이 2,886만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적자인데 어제 우승하면서 상금 1억 원 받아서 단번에 시즌 상금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JLPGA 투어 사만사 타바사 레이디스 토너먼트에서는 김혜림 선수가 3라운드 합계 11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야구는 올스타전을 마치고 내일부터 이제 후반기 일정에 들어갔는데 중위권 팀들이 혼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아가 이 사실상 독주하면서 이 프로야구가 1강 6중 3약 구도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2위 NC가 지난주에 기아에 3연패를 당하면서 이 3위 SK에게 2경기 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3위 SK부터 넥센, 두산, LG, 롯데 순인데 2위 NC하고 7위 롯데까지의 승차가 8경기거든요. 그러니까 2위 팀부터 1경기, 2경기 차로 순위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후반기에 이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는 NC하고 두산, 또 이제 조시 린드블럼 선수를 새로 영입한 롯데가 후반기에 좀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기아 뭐 잘 나가서 좋을 것 같은데 소송당했다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워낙 잘하다 보니까 올해 홈 경기 관중이 어제 기준으로 59만 7천 명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역대 최다인 100만 관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관중이 늘어나서 함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 소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홈 경기장이 이제 챔피언스 필드인데 인근의 아파트 주민 700명이 2015년에 소음하고 조명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올해 기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소음이 더 커졌다고 이 소음 측정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액이 6억 원인데요. 예. 소음 피해가 커지면 이 청구 금액도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 기아 구단으로서는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금 예상치 못한 고민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경기장 인근이 시끄럽긴 시끄러울 거예요. 예. 예, 서울에서도 과거에 그 넥센이 목동구장 사용할 때 항상 민원에 시달렸었습니다. 아, 또 지난주에도 장신 공격수 김신욱 선수 말이에요. 예.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다는 소식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근데 어제도 김신욱 선수가 프리킥 골을 터뜨렸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196cm입니다. 예, 장신 공격수 김신욱 선수가 머리가 아닌 이 발로 이 골을 추가했습니다. 이 대표팀의 신태용 감독이 지켜본 이 상주 상무전이었는데요. 자, 후반 34분에 프리킥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김신욱 선수가 워낙 장신이기 때문에 대표팀에서 뛸 때도 이 김신욱 선수가 투입이 되면은 이른바 이 뻥축구한다 이런 비난을 받기도 했거든요. 이 김신욱 선수가 이 머리뿐만이 아니라 발로도 골을 많이 넣고 있는 겁니다. 올 시즌 9골인데 헤딩은 2골이고 나머지 7골이 모두 다 이 발로 얻어낸 골이고요. 예. 어제 이제 김신욱 선수가 활약하면서 전북 현대가 상주 상무를 3대1로 이기고 1위를 지켰습니다. 자, 미국 프로야구 얘기도 해보죠. 메이저리그에서는 뉴욕 양키스의 최주만 선수 이 멀티히트를 기록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 경기에 안타 2개 이상을 치는 게 이제 멀티히트거든요. 네. 뉴욕 양키스의 최지만 선수가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3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8번 타자 1루수로 출전해서 2회 초, 6회 초 안타를 터뜨렸고요. 이 타율 2할 6푼 7리입니다. 뉴욕 양키스가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는 캔자스 시티전에서 이 3타수 1안타로 타율 2할 4푼 7리를 기록했고요. 이 세인트루이스가 피츠버그와 만났는데 이 3대2로 앞선 9회 말 세이브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승환 선수가 아닌 이 브렛 세실 선수를 마무리 투수로 올렸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3대4로 역전패당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내년부터 그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부가 약간 뭐 보존책을 좀 내놨죠. 예, 오늘 뭐 어딜 가나 이
최저임금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7,530원 뭐 사상 최고의 인상액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부담할 수 있겠느냐, 버틸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 정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이 7.4%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훨씬 높은 16%대니까 그 초과분에 대해서 재정으로 해결해주겠다. 3조 원가량 직접 지원을 하고 1조 원은 간접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앞으로 세금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누구를 지원할지 이런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차후에 정할 계획이고요. 뭐 여기서 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 과연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냐 아니면 세금으로 메우는 세금주도 성장이냐 이런 뭐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도 정부는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내년 이후에도 초과 인상분에 대한 계속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그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지원을 하겠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재정이 뒷받침을 해주냐 문제. 지금까지는 세금이 계속 많이 거치고 있잖아요. 상반기 5월까지만 해도 11조 원 이상 세금이 거쳤는데 이게 계속해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내년이면 더 늘어날 거고 내후년이면 더 늘어날 텐데 지원해야 될 양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열어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뭐 500만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산 기동헬기 사업이 부실 투성이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죠? 뭐 이름이 이제 기동 헬리콥터인데 공격용 헬리콥터는 아니고요. 그냥 뭐 지원용이죠. 전투 근무 지원이나 수송용이나 뭐 산불 지원용 이런 헬리콥터 수리온 얘기인데 원래 1960년대 처음에 이제 미군 걸 들여왔던 헬기가 UH-1H 미국이 월남전에 썼던 헬기거든요. 이걸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2000년대부터 구체화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6월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개발하고 양산해서 지금까지 2조 7천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감사원이 2014년, 15년부터 계속 15년부터 감사를 해와서 계속 해왔더니 수리온 헬기에 뭐 각종 장비에 문제가 많다. 기체 내부에 빗물이 새고 있다. 항상 뭐 이미 전력화된 이미 물건을 건넨 것도 비행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 항상 수리를 하고 있다 해서 수리온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있고요. 물이 새서 그 숫자가 물 숫자 아니냐 이런 솔직히 비판도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이제 수리온 이 헬기가 세 차례 뭐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부실 성능이 직간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감사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이 방위사업청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죠. 맞습니다. 이미 2012년 6월에 결빙 시험, 이게 헬기에서 결빙 시험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해외에서 실시한다는 단서를 붙여 조건부 판정을 합격 판정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도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고 방사청이 이걸 무시하고 작년 12월에 전력화를 재개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을 감사원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장명진 방사청장과 방사청 관계자는 3명을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고요. 수사를 의뢰한 거죠. 수사 고발한 건 아니고 수사를 의뢰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수리온이 이런 여러저런 문제가 생겨서 현재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나 이런 데하고 수출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차질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이걸 이제 생산하는 곳이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라고 하죠. 카이가 T-50 특히 미국에 지금 수출하려고 연말 내년 초 그걸 입찰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도 어떤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빙 시험이라는 게 추울 때 이제 그 헬기가 뜨는 그런 시험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 감사가 무슨 배경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감사원이 이 수리온 감사를 처음 한 게 아니에요. 2015년에 1차도 했고 2016년에 2차 감사를 착수했고 작년 10월에 이미 감사 그 내용을 의결을 했습니다. 또 3차 감사 내용을 의결을 이번에 한 거고요. 발표를 왜 이때 했느냐. 그동안 이제 방사청장이 장명진 방사청장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 동창이어서 그걸 계속 미루다가 이제서야 발표한 것 아니냐. 그리고
검찰이 이제 지난주에 카이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방산비리 수사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것 아니냐, 일종의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차에 전방 충돌 방지 장치를 장착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이 전방 충돌 방지 장치, 이게 뭐 앞에 뭐 있으면 저절로 쓰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앞차와의 거리가 갑자기 가까워지면 경보음을 내고, 그 다음에 더 가까워지면 이제 감속하고 제동까지 하는 장치인데, 오늘이 뭐 제헌절이기도 하지만 다 잊고 지낼 수 있지만, 지난 영동고속도로에서 봉평터널 사고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참사가 일어났던 게 딱 1년 되는 때이고요. 지금 얼마 전 지난주에도 경부고속도로에서도 그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대기아차는 일단 뭐 내년부터 출시된 신차에 대해서 이런 전방 충돌 방지 장치, 자동 긴급 제동 장치라고도 하는데, 이 장치를 신차에 적용을 하고 승용차부터 하는 거고요. 예. 일단 정부는 법적으로 내년부터 뭐 생산하는 대형 버스나 트럭은 이런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죠. 버스가 내년 1월부터고 트럭이 2019년 1월부터인데, 문제는 신차는 어떻게든 이렇게 한다 치고, 문제는 기존 차량들이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블랙박스를 달든 방지 장치까지는 아니어도 뭐 정방 충돌 경보 장치 정도라도 달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야지만, 이런 기술적으로, 물론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많고 문화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많지만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정유석 기자는 휴가 언제 가세요? 저는 8월 말로 예정은 하고 있는데 갈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언제 가시죠? 저는 안 갑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우리 설문조사를 보니까 11%나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대한민국 최고 탑 클래스라고 할 수 있겠죠. 휴가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바쁜 거죠. 예. 그러니까 절반밖에 그 근로자들 중에 주어진 연차 휴가 중에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집계를 한 자료인데, 재직 기간 1년 이상인 만 20세 이상의 근로자 1,000명과 대중견 중소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연차 휴가 부여일수가 15일인데 15.1일인데 정확하게 연간 사용하는 7.9일이었습니다. 52% 정도 휴가를 소진한다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11.3%였고요. 연간 5일도 못 쓴다, 5일 미만으로밖에 못 쓴다 33.5%였습니다. OECD 평균은 어떠냐? 뭐 다 아시겠지만 20일 이상 휴가를 받아서 이 중에 70% 이상을 소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휴가를 못 가냐? 다 느끼실 겁니다. 직장 내 분위기 눈치 때문이다라게 44% 정도 되고요. 업무가 많아서 43%, 보상금 28%인데 교수님은 이유가 업무 과다. 그렇죠. 대체 인력 부족이 맞겠네요. 대체할 수 있는 진행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이유였겠죠 아마. 그렇죠. 정말 일치월장하고 계세요. 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별 말씀. 근데 휴가들 가는 것들이 제가 휴가 갔다 와가지고 이 재충전하면은 생산성이 더 올라간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으니까 연체 휴가들 좀 다 쓰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그다지 나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휴가를 보내야 이제 소비를 더 하니까, 뭐 문화관광부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광 수입인 17조 원. 그렇죠. 연간 관광 17조 원에 맞먹는 소비 창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니까요. 예. 눈치 보지 마시고 가는 분위기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잘 출발하셔서 한 주 동안 행운이 가득한 한 주, 그런 한 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